여러분, 혹시 밤에 홀로 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다가올 늙어가는 내일이 두려워진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하게 땀 흘리며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에 서면 가장 먼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불청객은 바로 돈 걱정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늘 부족한 것만 같고 주변의 남들은 나보다 훨씬 여유롭고 화려하게 노후를 즐기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단지 돈의 무게에 짓눌려 노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모든 욕망의 폭풍우가 가라앉고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평온하게 관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러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올가매는 현실적인 문제, 즉 재정적인 불안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65세 이후 평생 돈 걱정 없이 평온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10가지 비법을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 체면을 버리고 실속을 챙기는 태도입니다. 셋째, 자녀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결단입니다. 넷째, 작은 돈의 가치를 다시 배우는 겸손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절약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여섯째, 소유물을 줄이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일곱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여덟째, 느리게 소비하며 만족을 음미하는 습관입니다. 아홉째,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립심입니다. 마지막 열째,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큰 재산을 모은 김영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65세가 넘어 마침내 은퇴를 맞이했지만 자신의 거대한 곳간에 쌓인 곡식을 보면서도 늘 도둑이 들까 두려워 매일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반면 그의 오랜 이웃인 이민준 씨는 가진 재산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매일 아침 낡은 툇마루에 앉아 맑은 차 한 잔의 향기에 깊이 감사하며 마을 사람들과 따뜻한 웃음을 나누며 평온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수척해진 얼굴에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찌 그리 늘 태평하고 행복해 보일 수 있는가? 이민준 씨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창고에 쌓인 썩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뿐이니까요. 이 짧은 일화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돈을 움켜쥐고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이제 첫 번째 원칙부터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최지훈 씨의 안타까운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지훈 씨는 평생을 이름만 대면 아는 번듯한 기업의 높은 임원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수십 년의 헌신 끝에 은퇴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꽃다발을 건네며 그의 영광스러운 제이다의 인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65세를 넘기고 현업에서 완전히 물러난 후 그의 단단해 보였던 삶은 소리 없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여전히 과거에 찬란했던 직함과 위치에 갇혀 현재의 자신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풍족하게 들어오던 고정적인 월급이 완전히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유지해오던 대형 고급 승용차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옷차림으로 동네 마트에 두부를 사러 갈 때조차도 행여나 이웃들이 자신을 초라하게 볼까봐 극도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외투를 반드시 걸쳐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하듯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어떻게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늙어서까지 구차하게 살 수는 없어. 최소한 이 정도의 사회적 품위는 반드시 유지해야만 해. 하지만 그 알량한 품위와 타인의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들어가는 막대한 차량 유지비와 화려한 생활비는 그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모아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되면 최지훈 씨는 홀로 차가운 식탁에 앉아 매일같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깊고 어두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성공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신사였지만 그의 깊은 내면은 다가올 빈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으로 매일 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꿰뚫어 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이렇게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욕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먹고 자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욕망이다. 둘째는 성욕이나 편안함처럼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결코 생존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욕망이다. 마지막 셋째는 끔찍하게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이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이 세 번째의 기형적인 욕망이 바로 타인의 시선을 병적으로 의식하는 허영심과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치입니다. 지금 최지훈 씨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당장 먹을 쌀이 없는 배고픔이나 한겨울에 뼛속 시린 추위 같은 진짜 생존의 필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세상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실체도 없는 그 헛된 환영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스스로 무참히 부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지혜로운 돈 관리는 반드시 바로 이 처절한 자기 성찰의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로 나의 육체적 생존과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보여주기 위한 가짜 욕망인지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리해 내야 합니다. 진짜 필요는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가짜 욕망은 끝빠진 독과 같아서 결국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허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책상 서랍에서 작고 낡은 수첩을 하나 꺼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지출하는 모든 돈의 내역을 단돈 100원까지 남김없이 적어보며 그 항목의 바로 옆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출이 나의 몸을 돌보고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을 채우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 겁먹은 채 지갑을 연 것인가? 이 뼈아픈 질문에 어떠한 변명도 없이 정직하게 마주하고 답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에서 당장 덜어낼 수 있는 수많은 헛된 거품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화려한 거품을 내 손으로 직접 걷어내는 행위는 결코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거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의 잣대와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감옥의 문을 부수고 걸어 나와 진정한 나만의 자유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정적인 평온을 온전히 되찾는 매우 위대하고 숭고한 해방의 과정입니다. 오직 자신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돈이라는 차가운 주인의 노예가 아닌 삶의 당당한 주관자가 되어 남은 노년의 길을 한결 가볍고 경쾌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체면을 버리고 실속을 챙기는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정영애 씨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영애 씨는 평생 동안 훌륭한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타인에게 너그럽고 베푸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은퇴를 한 지 한참이 지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랜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동네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가 끝날 때마다 어김없이 가장 먼저 계산대 앞으로 달려나가 굳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 회비는 나누어 냅시다라고 만류할 때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유, 무슨 섭섭한 소리를 그리 하세요. 내가 명색이 평생을 가르치던 선생이었는데 이 정도 밥 한 끼 대접 못할까 봐요. 그녀는 자신이 밥값을 치르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돈 없는 노인네로 취급하며 얕잡아 볼 것이라는 극심한 내면의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우월감과 찰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잦은 모임의 비용을 홀로 감당하다 보니 생활비는 늘 마이너스였고 정작 그녀 자신의 낡은 안경을 바꾸거나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는 낼 돈이 없어 아픈 다리를 이끌고 홀로 파스를 붙이며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크고 넉넉한 어른으로 보이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 인색한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매우 차갑고 매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쓰레기통 같은 곳이다. 이 얼마나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애쓰는 체면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머릿속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인상에 불과합니다. 정영애 씨가 자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헐어 타인에게 밥을 사고 얻어낸 것은 그녀의 통증을 덜어주지도 못하고 그녀의 텅 빈 지갑을 채워주지도 못하는 단지 허공에 흩어지는 사람들의 가벼운 빈말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존감이란 외부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이 꽉 차 있을 때 비로소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돈 걱정 없이 평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헛된 체면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성배를 과감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야만 합니다. 남들이 나를 돈 없는 늙은이로 보면 어쩌나 하는 그 얄팍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진정한 친구나 좋은 이웃은 당신이 밥값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곁을 떠나지 않으며 오직 당신이 밥을 살 때만 환호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껍데기 같은 인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체면을 버리고 실속을 챙기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다음 모임부터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의뢰 지갑을 꺼내려던 습관적인 손길을 거두고 아주 자연스럽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각자 먹은 것은 각자 편하게 계산하기로 합시다. 그래야 앞으로도 부담 없이 오래오래 얼굴 보며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 한두 번은 입이 떨어지지 않아 얼굴이 붉어지고 묘한 어색함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고 어색한 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나면 여러분은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허영의 짐을 벗어던진 홀가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체면은 남에게 비싼 밥을 사주며 우쭐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맞게 스스로의 삶을 흔들림 없이 통제하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단단한 뒷모습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실속을 챙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어가는 내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어선입니다. 셋째, 자녀와 재정적으로 철저히 독립하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 드라마나 주변의 이야기 속에서
평생을 자식에게 바치고도 결국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사연을 쉽게 접하곤 합니다. 김성민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김성민 씨는 30년 넘게 작은 기계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로 마침내 받은 퇴직금은 그와 아내가 남은 여생을 소박하지만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큰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작한 사업이 지금 잠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반드시 크게 성공해서 두 분을 호강시켜 드릴 테니 제발 아버님의 퇴직금을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아들의 눈물 섞인 애원에 김성민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절대 그 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렸지만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나 혼자 편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전부였던 퇴직금 전액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현실은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회복되지 못한 채 결국 차갑게 파산해버렸고 김성민 씨 부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죄책감과 빚쟁이들의 독촉을 견디지 못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노부부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차가운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날아가 버린 노후 자금과 파괴된 가족의 관계는 결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맹목적인 애정과 집착에 대해 매우 냉철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때 우리는 사실 그들의 자립심을 훔치고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둘 다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상호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잔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욱 날카롭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마땅히 겪고 이겨내야 할 인생의 실패와 재정적인 고통마저 대신 감당하려 듭니다. 하지만 부모의 노후 자금을 희생하여 자식의 위기를 막으려는 시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넘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재기불능의 가난이라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이며 생명줄과도 같은 신성한 영역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그 짐은 결국 다시 빚더미에 앉은 자식의 어깨 위로 더 무겁게 얹혀지는 비극적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의 헛된 죄책감을 단호하게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과의 재정적 탯줄을 어떻게 지혜롭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시작할 때 반드시 가족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온화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원칙을 명확하게 선언하십시오. 나와 엄마는 너희를 최선을 다해 키워냈고 사랑하지만 우리가 평생 모은 이 작은 노후 자금은 절대 너희에게 물려주거나 사업 자금으로 대어줄 수 없다. 이 돈은 오롯이 우리의 노년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추하게 늙지 않기 위해 쓰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온전히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부딪히고 극복해내거라. 이 냉정한 선언을 들은 자녀들은 처음에는 서운함을 느끼거나 부모가 매정하다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호한 경계선이야말로 자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채찍질이자 훗날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인 짐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비극을 막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 역시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돈의 가치를 다시 배우는 뼈저린 겸손입니다. 우리는 가끔 큰 돈을 아끼는 데는 필사적이면서도 정작 주머니 속에서 매일같이 새어나가는 작은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박미란 씨의 일상을 살펴보면 그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큰 가구를 살 때는 몇 날 며칠을 인터넷을 뒤지며 최저가를 비교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깎기 위해 발품을 파는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자신이 매우 합리적이고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문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걷기에는 조금 멀고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갈 때면 이 정도는 나를 위한 작은 사치지, 내 다리 아픈 것보다 낫잖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습관적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또한 매일 오후가 되면 집에 있는 믹스커피 대신 굳이 동네의 유명한 카페에 들러 비싼 프리미엄 커피와 달콤한 조각 케이크를 즐기는 것을 삶의 소소한 낙으로 여겼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생필품을 살 때도 1,000원, 2,000원 하는 자잘한 간식거리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5,000원, 10,000원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액수였기에 그것이 자신의 삶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카드 명세서가 날아올 때면 그녀는 매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달에는 큰 돈을 쓴 기억이 전혀 없는데 청구된 금액은 그녀의 남편이 받아오는 생활비를 훌쩍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카드사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며 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이 무심코 긁었던 수십 건의 택시비와 커피가 편의점 결제 내역들이 마치 무서운 괴물처럼 뭉쳐져 거대한 빚의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의 본질과 인간의 착각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바위는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를 서서히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밑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라는 사실을 늘 망각한다. 참으로 섬뜩하고도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파탄내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대한 사기나 주식의 폭락 같은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으로 가난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매일 무심코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작은 사치라는 이름의 달콤한 독약들입니다. 단돈 5,000원은 한 번 쓰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매일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야 할 거대한 자산의 기둥을 밑동부터 조용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흰개미 떼로 돌변합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큰 돈과 작은 돈의 계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1,000원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냉혹한 돈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작은 지출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그날 사용한 모든 영수증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액수일지라도 직접 손으로 가계부에 그 숫자를 꾹꾹 눌러 적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지출들이 종이 위에 숫자로 기록되는 순간 그것들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아, 내가 오늘 무심코 마신 이 커피 한 잔 값이면 일주일치 야채를 살 수 있구나. 내가 습관적으로 탄 택시비가 모이면 한 달 관리비가 되는구나. 이러한 뼈아픈 깨달음이 머릿속에 각인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머니 속에 작은 돈이 가진 무서운 잠재력과 가치를 겸허하게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작은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돈을 지킬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소박한 통제력이야말로 은퇴 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재정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5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최고의 절약이자 투자라는 뼈저린 깨달음입니다. 돈을 아끼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최악의 실수를 보여주는 이준호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호 씨는 평생을 짠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지독하게 돈을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오직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을 유일한 삶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그는 마트에서 가장 싸고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만을 고집했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질 좋은 채소는 사치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관에 돈을 내거나 걷기 좋은 운동화를 사는 것조차 극도로 아까워하며 하루 종일 비좁은 방 안에 누워 텔레비전만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건강이 최고니 좋은 것도 챙겨 먹고 같이 등산이라도 가자고 권유해도 그는 다 돈 쓰는 핑계라며 단칼에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이준호 씨는 갑작스러운 흉통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에게 의사가 내린 진단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극심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과 당뇨를 비롯한 심각한 만성 질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준호 씨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일 한 움큼씩 먹어야 하는 고가의 약값, 일주일에 2번씩 받아야 하는 복잡한 검사 비용, 그리고 수시로 입원해야 하는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이실이게 아끼고 안 먹으며 모아두었던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은 단 몇 달 만에 병원비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에 매달린 수액을 바라보며 회한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만약 그 돈으로 신선한 토마토를 사 먹고 조금만 더 내 몸에 투자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잃어버린 건강과 증발해버린 재산은 아무리 후회해도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철학을 전개했던 쇼펜하우어는 건강의 압도적인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 무려 9할 이상이 오직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말은 결코 시적인 비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의 육체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달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신체의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재정적인 안정이라는 견고한 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가장 파괴적인 재앙입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한 도둑입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재테크는 은행에 가서 예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자재를 구입하고 내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데 쓰는 돈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천만 원의 막대한 병원비를 막아내는 가장 훌륭한 보험금이자 예방접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최고의 절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건강의 의식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햇살이 좋은 오후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를 최소 30분 이상 힘차게 걸으십시오. 식탁 위에는 싸구려 가공식품 대신 자연이 길러낸 푸른 채소와 신선한 단백질을 올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러한 소소한 노력들이 매일매일 몸에 축적될 때 여러분의 육체는 강인한 방패가 되어 질병이라는 무서운 도둑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야말로
노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절대적인 부입니다. 여섯째, 소유물을 과감히 줄이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비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것이라 굳게 믿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짓눌리는 삶을 사는 한수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한수진 씨가 혼자 살고 있는 큰 평수의 아파트는 마치 거대한 창고 혹은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예쁜 그릇, 화려한 장식장, 그리고 각종 앤티크 가구들을 모으는 것을 유일한 취미로 삼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그 수많은 물건들은 집안 곳곳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고, 이제는 발 디딜 틈조차 찾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늙어가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장식품들에 쌓이는 먼지를 털어내고 무거운 가구들을 닦으며 집안을 유지하는 일은 이제 그녀에게 감당하기 벅찬 극심한 육체적 노동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녀 혼자 살기에는 훨씬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가도 충분했지만 오직 그 수많은 짐들을 보관하고 쌓아두기 위해서 그녀는 불필요하게 비싼 관리비와 난방비를 감당하며 커다란 집을 고집해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 속에서도 그녀는 오로지 물건들의 집세와 관리비를 내기 위해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청소를 하다가 낡은 장식장 모서리에 발을 심하게 부딪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밀려오는 통증 속에서 방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서글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물건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들을 모시기 위해 내 노후의 자유와 돈을 모조리 바치고 있는 파출부나 다름없구나. 그녀의 깨달음은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설파한 소유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유물이 역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두려운 진실입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수많은 물건들은 결국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관하기 위해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체력, 그리고 막대한 공간의 비용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무자비한 채권자로 돌변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무거운 소유물은 단지 물리적인 짐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재정을 고갈시키는 가장 흉악한 족쇄가 됩니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은 우리가 가볍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거나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소중한 돈을 무의미하게 증발시켜버립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불필요한 소유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삶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짐을 줄이면 우리는 굳이 크고 비싼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작고 아담한 공간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주거 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고 남은 막대한 돈을 온전히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방의 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장 이번 주말 집안에서 가장 낡고 후미진 창고나 베란다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치된 채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길이 닿지 않은 물건들을 가차없이 골라내십시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헛된 미련이나 비싸게 주고 샀다는 과거의 본전 생각은 그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거나 중고로 처분하여 이웃과 나누십시오. 방 하나를 비울 때마다, 옷장 한 칸을 비울 때마다 여러분은 놀랍게도 집안의 평수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불안감이 함께 씻겨 내려가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해방감과 벅찬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남은 인생의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일곱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강철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은 바로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강태호 씨의 씁쓸한 일화를 통해 그 독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태호 씨는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평생을 근무한 후 은퇴하여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후 자금은 화려한 사치를 부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두 부부가 평생 밥 굶지 않고 가끔 국내 여행도 다니며 평온하게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부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 박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로 자식들이 보내주었다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최근 다녀온 유럽 크루즈 여행의 화려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움 섞인 탄성을 자아낼 때 강태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와 깊은 열등감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안정적인 삶이 갑자기 너무나도 하찮고 초라한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는 아내를 향해 뜬금없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는 늙어서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를 유람하는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청승이란 말이오. 그날 이후 강태호 씨의 평온했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장 잔고가 남들보다 적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과 고급 식당 방문기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끔찍하게 고문했습니다. 결국 그는 억눌린 비교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지도 않는 무리한 해외여행을 빚까지 내어 결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카드 빚의 압박과 부부 사이에 깊어진 갈등이라는 참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 끔찍한 본성에 대해 서늘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이하를 부질없이 소모한다. 질투심은 인간을 살아있는 채로 갉아먹는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벌레다. 강태호 씨를 빚더미와 불행으로 몰아넣은 것은 결코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파멸시킨 유일한 원인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타인의 화려한 잣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그 헛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돈 걱정 없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교라는 이름의 지옥문을 스스로 굳게 닫아 걸어야만 합니다. 타인이 보여주는 삶은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한편의 잘 편집된 연극 무대와도 같아서 그 이면의 고통이나 빚은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남의 크루즈 여행을 부러워하느라 내 손에 쥐어진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가치를 발로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의 기준은 결코 외부의 타인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비교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행동은 시선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동창회 밴드나 소셜미디어의 알람을 지금 당장 과감하게 꺼버리십시오. 남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떤 차를 타는지 훔쳐보는 행위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그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오직 내 안으로 나의 내면과 나의 현재 생활에만 깊고 날카롭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가꾸는 작은 화분,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의 체온. 이 소박하지만 절대적인 나의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타인의 화려한 삶은 더 이상 나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그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바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바로 그 고요한 순간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로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비로소 돈의 공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8째, 느리게 소비하며 만족을 깊이 음미하는 여유로운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들이면서도
늘 공허함에 시달리는 송은지 씨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은지 씨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남편과 사별한 후 적적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쇼호스트가 지금 당장 주문하지 않으면 매진됩니다. 라고 다급하게 외칠 때마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듯 허겁지겁 전화기를 들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택배 상자가 현관문 앞에 쌓일 때면 아주 잠시 동안은 짜릿한 흥분과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를 뜯고 포장지를 벗겨내는 순간 그 짜릿함은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남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과 깊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옷장에는 상표조차 떼지 않은 옷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주방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온갖 조리기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빠른 속도로 물건을 소비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노후 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마음속의 텅 빈 구멍은 더욱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대인들의 소비 행태를 이미 100년 전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예견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결핍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미친 듯이 욕망하고 소비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순식간에 권태라는 무서운 지루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권태를 탈출하기 위해 또다시 새롭고 자극적인 물건을 사들이는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송은지 씨가 빠진 함정이 바로 이 소비의 쳇바퀴였습니다. 빠르게 결제하고 빠르게 질려버리는 즉각적인 소비 습관은 우리의 통장을 순식간에 텅 비워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감각마저 무디게 만들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소비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쉽게 사들이는 행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마침내 얻어낸 것의 가치를 천천히 아주 깊이 있게 음미하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이 느린 소비의 미학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부터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인 규칙을 하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하여 72시간의 마법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절대로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거나 결제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대신 수첩에 그 물건의 이름과 가격을 적어두고 정확히 72시간, 즉 3일 동안 결제를 철저하게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가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뜨겁고 맹렬했던 욕망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마치 아침 햇살의 안개가 거치듯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맑아진 이성으로 그 물건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충동적인 찰나의 환상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의 충동 중 9번은 2, 3일의 시간 속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느림의 여백을 삶에 도입할 때 우리는 충동 구매로 새어나가는 막대한 돈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진정한 필요의 가치를 더욱 깊고 진하게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굳건한 자립심입니다. 이 원칙은 어쩌면 가장 외롭고 차가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자유로 이끄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굳게 믿으며 당연히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살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조동환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동환 씨는 평생 동안 자신이 버는 모든 돈을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설마 늙어서 밥 한 끼 안 챙겨주겠냐는 막연하고 순진한 기대로 남은 인생을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힘이 빠진 노년이 되자 자식들의 삶은 그들의 가정을 꾸리고 현대 사회의 팍팍한 경쟁에서 살아남느라
부모를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간신히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그리고 매달 송금해주기로 한 푼돈 같은 용돈마저 끊길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며 조동환 씨는 깊은 배신감과 비참함에 휩싸여 매일 밤 베갯니들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불효자식들 때문이라고 원망했지만 그 깊은 고통의 진짜 근원은 바로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맡겨버린 그 어리석은 의존성에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립에 대해 아주 냉혹하지만 진실된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마음이며 오직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자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가진 것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의 조언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철칙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나 국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내 노후의 빈곤을 마법처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달콤하고 위험한 환상에서 지금 당장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순례길이며 특히 노년의 시간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내 두 발로 단단히 서서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년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가진 한 줌의 돈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에 맞추어 철저하게 내 삶의 크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위대한 주체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을 기다리며 목을 매는 대신 내 수중에 적은 연금에 맞추어 밥상에 올릴 반찬의 가짓수를 과감히 줄이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한 겹 더 껴입는 그 당당하고 결연한 태도야말로 노년의 삶을 초라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위험 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오늘 당장 냉혹한 재무점검표를 직접 작성해 보십시오. 어떤 외부의 도움도 자식의 지원도 전혀 없다고 완벽하게 가정하고 오직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과 매달 들어오는 확실한 고정 수입만을 투명하게 종이 위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차갑고 현실적인 숫자에 맞추어 여러분의 생존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두렵고 뼈아플 수 있지만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자신감이 솟아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온전히 쥐고 있다는 이 벅찬 감각이야말로 돈 걱정이라는 검은 유령을 단숨에 물리치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 열째,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들에 깊이 감사하며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돈 관리의 원칙과 철학의 끝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커다란 집에서 홀로 남겨진 이면수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면수 씨는 평생토록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고 은행 통장에는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꽤 많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늘 통장에 1억만 더 모이면 그때는 정말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현재의 삶을 유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액을 채 달성하기도 전에 평생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우두커니 앉은 이면수 씨는 그제야 통장에 찍힌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얼마나 차갑고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텅 빈 집안의 정막을 채울 수는 없었고 아내가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찌개의 향기를 결코 돈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돈의 허무함에 몸부림쳤지만 어느 봄날 아침 아내가 생전에 정성껏 돌보던 마당 한 구석에서 작고 노란 민들레꽃 하나가 바위 틈을 뚫고 찬란하게 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서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면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없는 것을 쫓으며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마당에 물을 주며 꽃들이 피어나는 기적을 가만히 음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여유 자금의 일부를 헐어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익명으로 쌀을 보내고 동네 꼬마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사람들의 환한 웃음에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창고는 세상 그 누구보다 눈부신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경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위대함은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의 불길에 타오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비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그토록 돈을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통장에 숫자를 쌓아두고 그것을 끌어안은 채 외롭게 죽어가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재정적인 평온을 얻으려는 진짜 목적은 결국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존엄을 갉아먹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박한 일상의 아름다움과 사람들과의 따뜻한 온기를 온전히 느끼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움켜쥐고 있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사는 것이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따뜻한 햇살 한 줌과 건강한 두 다리 그리고 향긋한 차 한 잔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절대적인 부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없는 것에 대한 끝없는 갈망에서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충만한 만족으로 기적처럼 바꾸어 놓는 가장 위대한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머물렀던 작고 당연해 보였던 축복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향해 웃어주던 이웃의 다정한 얼굴,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눕게 된 포근한 잠자리, 그리고 이 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맑은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는 환산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 감사의 씨앗이 여러분의 단단해진 마음밭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남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돈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평온의 성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5세 이후의 평온한 노년을 지켜내기 위한 10가지의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필요를 아는 것. 둘째, 체면을 버리고 실속을 챙기는 태도. 셋째, 자녀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결단. 넷째, 작은 돈의 가치를 다시 배우는 겸손. 다섯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절약이라는 깨달음. 여섯째, 소유물을 줄이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 일곱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여덟째, 느리게 소비하며 만족을 음미하는 습관. 아홉째,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립심. 그리고 열째,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다가오는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존엄하고 아름답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돕는 유용한 도구일 뿐 결코 우리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짓누를 수 있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거센 풍파를 묵묵히 견뎌내며 여기까지 오신 훌륭하고 단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적힌 숫자가 얼마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눈부시고 가치 있는 인생의 무게를 결단코 온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원칙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새겨 넣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굳건한 평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돈의 노예로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지혜들을 무기 삼아 내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찬란한 평온을 누리며 걸어갈 것인가?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찬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무거운 불안의 짐을 훌훌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받은 노년의 하루하루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리고 환한 미소로 깊이 음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